아르테타, 우리는 그에게 윙어로 뛰라고 요청했지만 메리노가 거절. 메리노한테 진짜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도대체 어떤 남자가, 어떤 미친 지도자가, 어떤 무능력한 지도자가, 어떤 못된 어른이 이 아이에게 미드필더의 소질이 있다 그래서 권유를 했을까? 얘는 인생을 몇 년을 날렸을까? 정말 불쌍하거든요. 생각보다 커리어가 늦게 풀렸어. 이 친구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거든요. 커리어 보면은 오사수나에서 데뷔해가지고 도르트문트 갔다가 뭐 뉴캐슬 임대 갔다가 뉴캐슬 가서 잘 안 풀려가지고 소시에다드 돌아와서 그나마 빛을 봐가지고 28살에 아스날로 간 케이스인데, 잃어버린 거의 10년, 데뷔한 나이를 10대 후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날린 기간이 10년이야. 10년. 아스날 와서 1년까지 추가하면 11년이에요 그 11년 동안 날린 기간을 다 보상해준 게 미친 국선 변호사 아르테타 아닙니까? 배상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사실 미드필더로서는 그 정도 퀄리티 아니고 주전으로 기용될 만한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용되는 이유가 뭐예요? 존나 잘하니까. 스탯 생산을, 공격적인 롤을 이렇게 잘하는 선수라는 걸 진짜 처음 알았어. 이 스페인은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그 지도자 한 명 때문에 호나우두를 잃었다라고 봐도 좀 어느 정도 스페인의 20년을 책임질 톱을 잃어버렸지. 마침 모라타 이후에 오에르사발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 친구 말고 클래식한 톱이 애매하거든. 사무 오무르디온이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가 튀르키예 전도 봤었는데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패턴의 골을 다 보여줘가지고 헤더가 아니라 왼발 임팩트로도 굉장히 재능이 있는 스트라이커구나. 그러니까 사실 높이가 돼가지고 메리노 톱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 하나 이용해가지고 크로스 계속 딸깍해서 대가리로만 봤었는데, 근데 은근 이 공격수의 본능과 소질이 머리로부터 출발해서 암세포 마냥 전이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발에도 전이가 됐고요.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이나 오프더볼, 그 다음에 메이킹, 그러니까 펄스9으로 뛰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에 관한 그 패치, 이 습득력 또한 이제 가져버려가지고 점점 진화해요. 특히 토트넘하고의 경기에서 그게 되게 잘 드러났어.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사카 보조해주고 진짜 외대고르랑 비슷한 포지셔닝 가져가다가 가끔 포켓으로 들어가서 킬패스 쑥쑥 뿌려주고, 또 신장 차이가 있고 189라는 신장으로 활용해볼 이득이 있으니까 포켓에서도 지루처럼 등지고 딱딱 씹어 딱딱 해가지고 포스트 플레이 해주고, 가끔 보면은 컨디션 좋은 날에 올리비에 지루가 생각날 정도로 생각보다 스트라이커 숙련도가 좋아 보인다는 거. 근데 이게 토트넘하고의 경기에서는 진짜 이게 은근 평가하기 좀 애매한 게 토트넘이 많이 못했어서. 트로사르도 최근 들어서 진짜 미쳤거든요. 사실 마르티넬리가 또 얘도 폼도 좋아가지고 얘가 선발을 먹어도 되지 않나 했지만 트로사르 선발을 계속 고집해왔던 아르테타. 근데 아르테타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트로사르 얘 빼야 된다, 또 군어들이 마침 트로사르를 타겟팅해가지고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 중에서 썬덜랜드전 때가 진짜 하이라이트가 컸거든요. 그 전부터 키핑 워낙 좋고 핀포인트 크로스 좋고 막 그래서 소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냥 아자르에 빙이 돼가지고 완전 잘하고 있어. 그래서 벨기에가 지금 윙포워드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벨기에 국대 가가지고 토라사르가 좀 똥을 싸긴 했던데 이번에. 근데 반면 토트넘은 XG값 0.07, 무엇을 얻기에 저렇게 축구하나. 진짜 아까 경기 보면서 두 골 차로 지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지고 축구하고, 센터 서클에서의 프리킥을 얻게 되면, 경기장 중앙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게 되면 빠르게 전개해서 오픈 플레이로 보통 뭔가를 하려는 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기본적인 스탠스고 보통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토트넘은 그거 프리킥 얻었다 하면은 무슨 그 사막에서 막 존나 표류하고 있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들처럼 존나 빠르게 뛰어가가지고 다 세트피스 준비해. 다 쫙 올라가고요. 킥이 좋지도 않은 그 비카리오의 발끝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굉장히 성공 확률도 적고 수준도 낮은 이제 공격 패턴을 구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킥을 차가지고 예를 들면 고정적인 그 값이 나와. 예를 들면은 차서 뭐 저 구역에다 떨어뜨릴 수 있는 확률이 70% 정도가 나오고 이게 정말 그럴싸해. 그럼 애용해도 사실 야 그래도 높이 싸움 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비거는 뭐 그런 꼰대식 멘트가 아니라 그래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납득이 되는데, 근데 비카리오 킥 보면은 계속 빗나가고 난리나고 이러거든요. 저걸 왜 시키는 거지 계속? 에데르송, 라야, 뭐 페르비루원, 알리송 뭐 이런 선수들이면 모르겠는데 발밑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비카리오를 세트피스 킥 옵션으로 활용해가지고 저 구상하는 저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프랭크가 아스날 원정을 준비한 이 스탠스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잠그는 것도 솔직히 그 레벨이 있는데 5백으로 준비하고 4명 이렇게 서 있는 거 5, 4, 1까지는 이해가 돼. 기본적으로 수비 대응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 있어요. 로우 블럭에 수비수를 많이 배치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의 이 위치가 압박할 의지가 있냐 없냐를 보통 나는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얘 자체도 졸라 낮아요. 뭔 축구야 이게. 무슨 진짜 내가 지난번에 올리펜스 가가지고 더비 카운티 얘기했잖아요. 더비 카운티가 경기 준비하면 딱 그렇게 할 것 같아.
뭘 해도 못 이겼다는 건 알겠다만 경기를 왜 그따가로 준비하냐고요. 가오상하지. 그 빅클럽을 외치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가오상하지. XG가 0.07이 말이냐고요. 이번 시즌 하더라도 이런 경기가 벌써 두 번째인데 차라리 뭐 그냥 강등권한테 경기 진짜 개똥 싸가지고 0.05 한 번 나왔어. 그러면 아이 병신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그냥 평범하게 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이목을 제일 많이 끄는 빅경기에서 이래버리면 이거는 진짜 낙인 찍는 거예요. 이 팀은 이런 팀임. 그래서 그 토트넘 팬들 진짠말이 나는 거 현지 팬들 막 포스텍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랭크의 경기를 보다 보면 그 자극을 계속 찾게 된다니까. 그런 여론 생겨요. 뭐 포스텍 때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장난 약간 섞인 멘트가 슬슬 진지해져. 근데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게다가 이 경기가 북런던 더비가 잉글랜드에서 굉장히 셀링 포인트가 높은 매치업 중 하나긴 하잖아. 명목상으로는 북런던 더비가 서사도 꽤 길고요. 왜냐면 이게 좀 그 지역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지역 감정보다는 그 강등 사건 거기서부터 출발한 역사가 있는 북런던 더비잖아. 그래서 축구 역사가 생기고 나서 새롭게 생긴 역사의 매치업이라서 좀 새롭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리버풀하고 맨유 이거는 맨체스터와 리버풀 두 시의 이 악감정을 이용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지역 역사 뭐 200년, 300년, 400년 전으로 가가지고 있었던 역사가 파생돼서 축구로 번지는 건 많이 봤어도 진짜 단지 그냥 축구사에 있었던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 틀어지는 건 되게 새로운 매치업인 건데 근데 그런 역사적인 매치업을 완전 망쳐버렸죠 프랭크가. 프랭크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냥 하이 퀄리티 브랜트포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하이 퀄리티 스토크라고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토트넘도 극과인 것 같아. 지금 스토크 뭐 브랜트포드 극과로 만들어놨어요. 선수 퀄리티가 아쉬운 것도 아쉬운 것이지만 매치 도미넌스가 이따구로 번지는 게 진짜 경기 전략인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빨간색하고 흰색 진짜 보면은 그냥 아스날하고 더비 카운티라니까. 아스날하고 풀럼도 이렇게 안 나와. 아스날하고 리즈면 가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뭐야 이게. 토트넘이 자부하는 막 핵심 자원들 공격진 쪽에 메디슨, 쿨루셉스키 이런 애들 복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확신 못 할 것 같은. 그리고 마침 이번에 그 토트넘 쪽에서 투자 많이 한다고 엄청 밀어주는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구단지 쪽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1억 파운드 추가를 하려고 한다더라고요. 그 이적시장 자금에다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구단주들 입장에서도 투자할 가치에 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막 그럴 수도 있지. 토트넘 이거 다음 시즌에 이거 볼란치도 사올 생각해야 되고 나는 지금 팔리냐 완전 영입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벤탄쿠르랑 함께할 미드필더 중에서 좀 더 골키핑이 좋은 애를 사와야 될 것 같아. 팔리냐 기술이 좀 아쉽더라. 확실히. 요즘 6번 기술 좋아야 되거든요. 우가르테가 진짜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턴 안 되잖아. 하프턴, 4분의 1만 도는 거, 아니면 완전히 딱 돌아버리는 턴, 이런 거 안 되잖아. 그 턴이 되게 중요하거든. 공 올 때, 공 받고 돌아줘야 뭐 템포를 유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작업이. 토트넘 빅클럽다운 축구할 거면 볼란치 그런 자원 반드시 한 명쯤 있어야 되고. 에제가 마치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니네 팀을 안 간 이유를 딱 설명해준 경기가 오늘이 아닌가. 왜 거절했냐고요? 이래서요. 그냥 이런 거죠. 아, LG가 팰리스에 있을 때도 토트넘한테 골 넣고 우참했었어요? 토트넘 별로 안 좋아하나, 애초에? 와, 근데 히샬리성 스탯 괜찮다. 은근. 야, 140분당 골 하나, 100분당 공격 포인트 하나,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 생산율이 꽤 뛰어난데요? 의외네? 벌리 상대로 멀티골 넣었잖아요, 얘가. 그게 아마 크긴 할 듯? 이게 지금 메뉴가 아직 경기 안 하긴 했는데, 그 프리미어리그 꼬라지가 이게 맞습니까? 빅6 중에 3팀은 1, 2, 3등, 나머지 3팀은 9, 10, 11등. 내가 굳이 빅7이라고 꼽기는 이 뉴캐슬 도 최근에 이제 맨시티를 이기긴 했지만 승점 15점 얘네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경기가 이제 이거예요. 가까운 이벤트 중 하나가 이거. 아스날전도 기대가 되지만 이게 이런 전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토트넘이 또 강팀이었던 시절이 많다 보니까 뉴캐슬에 많이 늘어났던 시절이 길다 보니까 저기 전적이 찍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최근에 좀 뉴캐슬을 많이 이겼거든요. 2, 3 시즌부터 많이 이겼네. 그 전엔 그냥 그랬는데 뉴캐슬 병이라 그래갖고 그 매치업 있잖아. 이거 좀 보고 싶어. 마침 또 전술적으로도 뉴캐슬이 홈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진짜 무슨 그 아케인 씹어 맞은 것 마냥 애들이 폭주하거든요. 분노가 주체가 안 돼. 갑자기 막 전투력이 한 3배 상승해버려. 올라와가지고 막 그 상대 팀 애들 조엘린턴 특히 행동대장으로 나서갖고 엘보우로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무릎에다가 태클 들어가 막 그러거든요. 심지어 리버풀도 그렇고 맨시티도 이번에 경험해봤고 아스날도 그랬잖아요. 토트넘한테 똑같이 할 거란 말이야. 전략을 그렇게 짤 것 같은데 토트넘이 어떻게 이겨낼지가 궁금해요. 토트넘 오늘 컨셉만 보면 뉴캐슬하고 상당히 유사했는데 이 뉴캐슬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보다 둘이 원하는 그 느낌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피지컬 막 높이 싸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부상자 복귀가 많이 일어난 이후에 이 매치업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재밌어. 12월에 뉴캐슬을 또 주목하게 되는 거는 몇 년 만입니까? 이 더비. FA컵에서 2024년에 만난 거 제외하면은 리그에서 9년 만입니다. 9년 만. 이거 졸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빅클럽을 다른 팀들보다 한 팀 더 만나거든요. 얘네 때문에. 썬더랜드, 뉴캐슬 홈으로 부른다? 이거 빅클럽입니다. 의지가 다를 거예요. 이때 누구 실려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진짜. 개 싸울 듯 둘이.